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해외에는 없는 오직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병이 있죠. 바로 화병인데요. 얼마 전까지 저는 그놈의 화병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 보전한 채 지내야 했어요. 제 병의 원인 제공자는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는데 그렇다 보니 저는 10월드 입성과 함께 고부간의 갈등을 겪게 됐고 결국 화병을 얻고 말았죠. 자리를 털고 일어난 뒤 제가 제일 먼저 행동에 옮긴 건 이혼이었어요. 남편 입장에선 억울하기도 했을 거예요. 엄격히 따지자면 남편이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을 파탄낸 장본인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관자는 제2의 가해자라고요. 남편 하나 믿고 시집 온 제가 자기 부모로부터 말도 안 되는 핍박과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었다는 건 자기 손에 칼만 안 쥐었을 뿐이지 제 가슴에 비수를 꼽은 것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시어머니의 폭언과 괴롭힘 그리고 남편의 방관은 우리나라 며느리들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한 레퍼토리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에도 할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가슴에 꾹꾹 담고 살자니 이러다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아서 일단 살고 보자는 심정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의 대나무 숲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부모님이 갈라섰기 때문에 결혼 전까지 제 인생의 대부분은 엄마와 단둘이 보내야 했죠. 엄마는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셨는데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다가 저를 임신하는 바람에 학업을 접고 아빠와 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이후에는 저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다시 미술을 하려고 했는데 혼인신고도 올리기 전에 아빠와 헤어지는 바람에 그것마저 여의치 않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의 꿈을 갉아먹고 자란 셈이에요. 참 못된 딸이죠. 그런데도 엄마는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게 늘 엄마 인생의 최고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죠. 할아버지가 정해준 남자와 선도 보기 전에 집안도 직업도 별 볼 일 없는 남자와 애부터 만들었다는 이유로 외가에서 내쳐진 엄마는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면서 난생 처음 가난이란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부잣집 외동딸로 자라면서 단 한순간도 돈이 궁했던 적이 없던 엄마가 말이에요. 요즘은 부부가 헤어지면 아이를 맡지 않는 쪽이 아이를 맡아 키우는 상대한테 양육비를 주잖아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양육비는커녕 엄마가 화구를 팔아 마련한 커플 반지까지 훔쳐간 파렴치한이었어요.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엄마는 그걸 보고만 있었어? 경찰에 신고라도 했었어야지. 헤어지고 난 뒤에야 알았는데 뭘 어쩌겠니? 반지 하나 찾자고 그 인간이랑 다시 얼굴을 마주치는 게 그때는 더 끔찍했다. 그리고 오죽하면 헤어지는 마당에 커플 반지까지 훔쳐갔겠니? 엄마 말로는 아빠네 집 형편이 안 좋아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었을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당장은 아니어도
형편이 좀 나아진 뒤에라도 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그조차도 안 했어요. 엄마는 자기 인생도 포기하고 저를 먹여 살리느라 그 고생을 했는데 아빠는 어쩜 자기 인생만 생각하는 건지 정말 용서가 안 돼요. 엄마는 자기 때문에 가족들과 절연까지 했는데 말이죠. 그나마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 몰래 전셋집이라도 마련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녀는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엄마는 어린 저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하러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전셋집을 빼서 미술 학원을 차리는 거였죠. 학원 안쪽에 살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나머지 공간에는 저학년 아이들이 앉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커다란 책상과 이젤을 놓았어요. 그리고 한 벽 가득 재료 선반을 놓고 그 위에 석고상을 놓았고요. 석고상과 이젤 등은 엄마 미대 동기들이 사오셨더라고요. 엄마 혼자 미술학원을 꾸밀 자신이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친구들을 부른 거였죠. 그렇게 달려온 엄마 동기들은 순식간에 짐 정리도 해주고 필요한 미술 도구들을 자비로 사다 날랐어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그날 엄마 동기들은 다들 입을 꾹 다문 채 일만 하다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촉망받던 동기가 하루아침에 미혼모가 돼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파서 그랬던 거예요. 다들 돌아가고 엄마랑 가장 친했던 정희 이모만 남아서 남은 뒷정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화난 사람처럼 뚱한 표정으로 일관하던 정희 이모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더니 펑펑 울더래요. 기집애야,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린 네가 말도 안 하고 유학 떠난 줄 알고 얼마나 욕을 했는데. 너 이러고 사는 것도 모르고 내가 널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아? 친구라는 게 어쩜 이럴 수 있어. 너한테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냐고. 정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경황이 없기도 했고 솔직히 창피했어. 배는 점점 불러오지. 애 아빠는 월세방 하나 얻을 힘도 없지. 우리 아버지가 아시면 나는 당장 집에서 쫓겨날 텐데 그럼 애는 어떻게 키우나. 엄동설한에 우리 아기를 어떻게 키우나 그 걱정뿐이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랑 정희 이모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진정이 된 정희 이모가 눈을 부릅뜨고 엄마한테 그랬대요. 애 아빠는 그 개자식은 지금 어디 있어? 멀쩡한 사람 인생 망쳐놓고 어디 처박혀서 살고 있냐고. 지 새끼가 이렇게 냉기도는 화실에서 살게 됐는데 왜 코빼기도 안 보여? 너 그 자식 연락처 알지? 비록 혼인신고는 안 했어도 집 주소는 알 거 아냐? 내가 그놈의 집구석을 뒤집어 놓고 올 테니까 연락처 1이네. 어서. 됐어. 이러지 마. 이미 나랑 끝난 사이야. 난 우리 정란이 키우는 거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으니까 너도 그만 잊어줘. 기집애야, 이 꼴로 어떻게 너 혼자 애를 키우겠다고 그래. 적어도 애 키울 방 한 칸은 얻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냉골에서 저 어린 걸 어떻게 키우냐고. 너 우리 사촌 오빠 알지? 변호사 한다던 오빠 말이야. 너한테 우리 오빠랑 만나보라고 내가 일전에 소개시켜준 적 있었잖아. 내가 그 오빠 찾아가서 위자료든 뭐든 받아달라고 할 테니까 어서 말해. 이 바보야. 너 이러고 사는 꼴 난 못 본단 말이야. 정희 이모는 이후로도 매일같이 찾아와 아빠 연락처를 물어댔고 결국 엄마는 아빠 집 주소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빠가 2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들고 찾아와 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마련한 돈인지는 나중에서야 정희 이모를 통해 들었어요. 아빠랑 결혼하기로 한 여자 쪽에서 예단비로 가져온 돈을 가져온 거였더라고요. 내가 사촌오빠를 데리고 그 인간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갔더니 그놈이 곧 결혼을 한다지 뭐야. 상대 여자가 직장 상사 조카라나? 그래서 뭐 협박 아닌 협박 좀 했지. 네가 서류상으로는 깨끗한지 몰라도 엄연히 네 딸이 세상에 나와 있고 그 딸을 낳아 기르는 여자가 있는데 홀가분하게 결혼하는 꼴은 못 보겠다. 그랬더니 꼬랑지를 팍 내리곤 싹싹 빌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이러지 말고 내 친구한테 가서 빌라고 했지 뭐. 빈손으로 갈 생각 말고 양심껏 봉투 채워가라고. 근데 꼴랑 20만 원밖에 안 넣었을 줄 누가 알았겠니? 쪼잔한 새끼 같으니라고. 당시 돈으로 20만 원이면 요즘 돈으로 환산했을 때 대기업 직원 한 달 월급쯤 되는 돈이었어요. 그 돈 20만 원에 아빠는 우리 모녀에 대한 부채감을 훌훌 털고 새 장가를 가게 된 거죠. 그런 아빠와 달리 저희 엄마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유치원생부터 국민학생, 중학생까지 미술 지도를 하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보조광사를 둘 만큼 형편이 안 돼서 엄마가 10사람 몫을 해야만 했죠. 다행히 정희 이모랑 엄마 동기들이 종종 와서 아이들을 봐주기도 했지만요. 엄마가 하루 종일 미술학원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미술학원 밖을 나갈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대부분이 미술학원 바닥을 기어다니거나 엄마를 대신해 학원생 언니 오빠들이랑 노는 사진이 대부분이죠. 엄마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저 하나 잘 키우자고 열심히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났던 거예요. 한창 낮잠도 자야 하는 나이였는데 학원생들 뛰어다니는 소리에 네가 깊은 잠을 자지 못했어. 졸린데 잠을 못 자니 늘 칭얼대니까 애들이 널 칭칭이라고 놀리기도 했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팠다. 엄마도 참, 잠은 죽고 나서 관 속에서 자도 충분해. 그래도 어릴 때부터 언니 오빠들이랑 어울려 지내서 그랬는지 내가 외동인데도 외롭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때 그 언니 오빠들은 다들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 엄마는 궁금하지 않아? 제가 뜬금없이 예전 엄마 제자들 얘기를 꺼낸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당시 사귀던 사람이 어릴 때 엄마 미술학원에 다녔던 오빠였거든요.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때 동네에서 종종 마주치기는 했는데 같은 대학에 다니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귀게 된 거예요. 오빠랑 저는 6살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하는 게 많았어요. 흠이라면 가끔씩 오빠가 저를 놀리려고 예전에 제 똥기저귀 갈아줬던 얘기를 꺼낸다는 거였죠. 내가 그때 너 정말 많이 업어줬었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지? 똥기저귀 차고 돌아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자랐나 몰라. 하, 웬 고리적 얘기를 하고 그래. 예전에 오빠가 날 업어줬건 똥기저귀를 갈아줬건 지금은 나랑 오빠 자기하는 사이면서 한 번만 더 내 흑역사 들춰내서 놀리면 앞으로는 손도 못 잡게 할 거야. 알아서 해. 오빠는 제 말이라면 꾸벅 죽는 남자였어요. 게다가 사람이 무던하고 선하기까지 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오빠랑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이유였죠.
그런데 한때는 오빠의 장점이었던 우유부단함이 결혼 후에는 내 속을 썩어 문드러지게 한 원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진작에 알았다면 이 결혼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돼서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자 엄마는 많이 놀라셨어요. 엄마만 두고 벌써 시집을 간다고? 왜 이렇게 서두르는데? 연애하다가 한 30쯤 해도 되잖아. 엄마, 나야 그래도 상관없지만 태성 오빠는 어쩌라고. 내가 30이 되면 오빠는 36이라고. 남의 집 귀한 아들을 그 나이 먹도록 장가도 못 가게 막는 게 말이 돼? 그러다가 오빠가 딴 여자랑 결혼하면 난 어쩌라고. 세상에 남자가 어디 태성이 하나뿐이니? 시간 두고 천천히 찾아보면 더 좋은 남자도 많아. 그래, 남자야 많지. 근데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도 받아줄 사람이 있겠어? 나 호적상으론 외삼촌 딸로 돼 있었잖아. 엄마 눈에는 내가 귀한 자식이겠지만 결혼시장에서 내 조건은 최악일 뿐이야. 아빠도 없이 미혼모가 난 사생아일 뿐이니까. 태성 오빠는 그런 나라도 괜찮다잖아. 제 말에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더 죄송하더라고요. 엄마가 결혼을 반대하는 통에 저도 모르게 쏟아낸 말이었지만 말을 뱉고 바로 후회가 됐어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어릴 때 호적에 외삼촌 딸로 올라가 있었어요. 제가 태어난 1980년대는 법적으로 미혼모가 자식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던 시절이라서 외삼촌 호적에 올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후 호적 정정을 할 수도 있었지만 외할머니가 말리셨어요. 제가 결혼을 할 때 시댁에 책 잡힐 거라는 게 이유였죠.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무렵부터 외가의 왕래를 시작하게 되면서는 더더욱 호적에 대한 문제는 있게 되었어요. 부모 동의가 필요한 일에는 외삼촌과 외숙모가 나서서 처리해 주셨고 그 외에는 엄마랑 모녀지간으로 사는데 불편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문제란 거야. 태성이는 우리 집 사정을 너무도 잘 아니까. 언제라도 마음이 편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한테 더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게다가 태성이 부모님도 네가 내 딸인 거 아는 마당에 너한테 상처 안 준다고 어떻게 장담하니?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 집 사정 모르는 남자 만나서 흠잡히지 않고 사는 게 낫잖아. 정란아, 이번만큼은 엄마 말 들어. 응? 한번 남자한테 호되게 배신을 당했던 엄마였기에 불안감은 더 컸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끝내 고집을 부렸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엄마도 백기를 들고 말았어요. 엄마도 반대하는 결혼을 한 탓에 저는 시어머니한테 시달림을 당할 때도 혼자 화를 삭힐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한테 시집살이의 고충을 하소연하는 것만으로도 제 선택이 틀렸다는 걸 시인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정말 유난히도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그날부터 말이죠. 내가 이런 말 하면 네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며느리로 들어오겠다고 마음먹고 우리 집에 온 걸 테니 돌리지 않고 솔직히 말아마. 난 그동안 내가 애지중지 기른 내 아들을 너한테 꽁으로 내줄 생각 없다. 너야 아빠도 없이 엄마 손에서 그냥저냥 자랐나 몰라도 우리 아들은
내가 이날 이때까지 애지중지 기른 귀한 아들이거든. 그래서 남질 못지않게 받을 건 받고 챙길 건 챙기고 싶다 이거야. 일단 니들 살집 말인데 나 그거 못 해준다. 내 남편이 세상 떠나면서 남겨준 거라곤 딸랑 이 집 한 채뿐인데 이걸 팔아서 니들 살 집을 마련해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니? 자식 내외 편히 살라고 늙은 노모가 이 나이에 전셋집을 천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건 네가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혼수랑 말인데 기왕 해오는 김에 우리 집 TV랑 세탁기도 바꿔줬으면 한다. 나이가 드니까 낙이라고는 TV 보는 것밖에 없는데 보다시피 우리 집 TV가 화면도 작고 너무 오래돼서 화질이 엉망이지 뭐냐. 세탁기도 그래. 요즘에 누가 통돌이를 쓰니? 나도 이참에 남들 쓰는 드럼 세탁기로 바꾸고 싶구나. 그 정도는 해올 수 있지? 누가 보면 판검사 또는 의사 아들 장가 보내는 줄 알 정도로 어머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자기 엄마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데도 이놈의 남편은 찍소리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지 뭐예요. 저 어머님, 집 문제는 오빠랑 제가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그런데 혼수는 제가 결정하기 좀 그래요. 일단은 저희 엄마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얘가 내 말을 어디로 들은 거니? 내가 지금 너한테 부탁하는 걸로 보이니? 난 그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 뿐이야. 얘가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이래? 막말로 니네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듣자 하니 니네 외가가 꽤 산다며. 호적상 네 아버지로 돼 있는 외삼촌도 대기업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니 허울뿐인 딸 자식이긴 하지만 너 결혼하는데 어느 정도는 해줄 거 아니니? 나도 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 뻗는 거야. 암튼 내 할 말은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네 엄마한테 말을 전하든 말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맡겨놓은 돈 찾아가는 사람처럼 어찌나 뻔뻔하게 요구를 하는지 하마터면 어머님 앞에서 주눅이 들 뻔했다니까요.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남편을 흘겨봤어요. 오빠, 어쩜 그 자리에서 입도 뻥끗 안 하고 앉아있을 수가 있어? 오빠네 엄마가 너무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입 있으면 대답해봐. 어머니들이 다 그러시잖아. 장모님도 세상에서 네가 최고라고 하시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리고 집은 내가 제출을 알아볼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없으면 없는 대로 작게 시작해도 되니까. 제 속은 다 타버릴 지경인데 어쩌면 그렇게 천하태평인지 남들이 보면 저 혼자 결혼하는 줄 알겠더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엄마한테 시어머니 요구사항을 전했고 엄마는 한숨을 푹 쉬시면서도 안 된다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외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엄마 앞으로 해주신 상가 건물이 있어서 매달 걷어들이는 월세만 해도 상당해서 돈 걱정이 없는 것도 이유였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집에 흠이 많아서 돈으로라도 시어머니 마음을 사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내 딸이 시댁에서 구박받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는 친정엄마의 마음인 거죠. 그렇게 저는 혼수며 예단비를 바리바리 싸들고 결혼을 했어요. 이 정도 맞춰드리면 그래도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겠거니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한테는 이제부터가 시작인 셈이었거든요. 저희가 2년 터울의 아들과 딸을 낳고 사는 동안 시어머니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악독한 시어머니 노릇을 다 하셨어요. 명절 때 불러서
부려먹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제 면전에 대고 제 친정 욕을 하는 것도 일상이었죠. 제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도 저보고 아빠 없이 자라서 보고 배운 게 없어 그 모양이라는 소리를 서슴지 않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시댁에 있는 동안 자기 딸이 설거지라도 하면 아주 그날은 난리가 나는 날이었어요. 어디서 시누이한테 설거지를 시켜? 니네 집구석에서는 시부모고 시누이고 마음대로 부리고 살라고 가르쳤냐? 이래서 애비 없이 막 자란 건 티가 난다고 하는 거다. 네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몸뚱이 함부로 굴려서 낳은 자식이니 크면서 뭘 보고 자랐겠냐고. 그런 개차방 같은 집구석에서 살다가 세상 물정 모르고 착해 빠진 내 아들 홀려서 번듯한 가정에 들어왔으면 우리 집안에 패 끼칠 일은 하지 말아야지. 내 말이 틀렸니? 우민이 우정이가 너 하는 꼴 보고 배울까봐 나는 그게 걱정이다. 냉큼 가서 설거지 안 하고 뭐 해? 처음엔 그저 어머니 말씀에 찍소리 않고 따르기만 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저자세로 나갔던 건 아니고 내가 가진 치부가 크게만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머리가 커감에 따라 더는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엄마인 내가 할머니한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사는 걸 보게 하는 것도 일종의 가정폭력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애들도 이제 다 커서 어머니 말씀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더는 세경 받아먹고 사는 종년 취급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거지 일하는 사람으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의 그런 행동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좋지 않아요. 이게 지금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네 눈엔 시애미가 네 친구로 보이냐? 어머님,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말씀하시려거든 제 말 끝난 다음에 하세요. 설거지 문제만 해도 그래요. 아가씨가 먹은 그릇, 아가씨가 설거지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우민이 우정이도 초등학생 때부터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들이 설거지하면서 자랐어요. 자기 일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올바른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 어머님도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리고 톡하면 제 친정 엄마를 비하하시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너무 없어 보여요. 어머님이 그러실수록 자격지심 때문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저희 엄마가 어머님보다 학벌도 좋고 더 부유한 가정에서 가정교육 잘 받고 자라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도 내심 그게 부러우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저희 엄마가 입는 옷이며 가방, 구두까지 따라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어머님. 평소에 어머님처럼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옷이랑 가방으로 치장을 해도 싼 티 절대 못 벗어요. 인성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한 번만 더 저희 엄마를 두고 몸뚱이 함부로 굴렸다느니 개차방 같은 집구석이라느니 그런 소리 하시면요. 저 명예훼손으로 어머님 고소할 거예요. 아셨어요? 처음이었어요. 그간 쌓였던 울분을 고스란히 어머님께 되돌려드린 거는요. 그런데 순간의 희열은 잠시일 뿐이더라고요. 그날의 일로 어머님이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우셨고 그 바람에 효자 남편은 한동안 시댁에서 출퇴근을 해야 했어요. 남편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곡기를 끄는 어머님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옥희 언니,
당장 나랑 병원에 가요. 가서 우리 엄마한테 빌라고요. 언니 때문에 엄마도 우리 오빠도 다 죽어가는데 언니만 이렇게 멀쩡히 사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엄마 이렇게 죽기라도 하면 나 언니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빌라고요. 신우의 손에 끌려 병원에 찾아간 저는 병상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낀 채 숨을 몰아쉬는 어머님과 그 옆에서 어머님보다 더 초주검이 된 남편을 보자 덜컥 겁이 났어요. 10수년간을 당하고 살다가 겨우 한 번 속에 있는 말을 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어머님과 내 남편이 이렇게 망가져버릴 수 있는 건가 싶어 더는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그날 제가 병원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용서를 빈 후에야 어머님은 미음을 입에 넣으셨어요. 그제야 남편도 밥술을 넘기기 시작했고요. 시작은 호기롭게 했으나 결국엔 제가 진 싸움이었죠. 그리고는 또다시 어머님의 천한은 시작됐어요. 저는 전보다도 더 고개를 숙이고 살게 되었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엄마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들고 모처럼 친정에 방문했는데 온 집안의 서랍들이 헤집어져 있지 뭐예요. 도둑이 들었나 싶어 막 신고를 하려는데 그때 옷방에서 엄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차림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머리에는 온갖 장신구를 너덜너덜하게 매달고 치마 위에 바지까지 덧입어서 지퍼도 제대로 잠기지 않았더라고요. 게다가 시퍼렇고 붉은 화장이 마치 삐에로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괴상한 차림보다도 저를 놀라게 한 건 엄마의 한마디였어요. 아줌마는 누구세요? 여기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는데. 곧 누드 크로키 시작할 시간이라서 외부인은 출입 금지예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야, 나 정란이. 엄마 딸 정란이라고. 엄마, 나 못 알아보겠어? 세상에, 이게 꼴이 뭐야? 엄마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냐고. 울먹이며 엄마 어깨를 잡고 흔드는데도 엄마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자꾸 나를 뿌리치기만 하셨어요. 그날 저는 남편을 불러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갔고 그곳에서 치매 판정을 받았어요. 등급이 높아서 그런지 의사 선생님은 요양원에 입원할 것을 권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엄마 곁에서 간호를 하고 싶었지만 딸아이가 고3이라서 제 욕심만 챙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양원에 입원 수속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호적상 엄마와 저는 고모와 조카 사이였으니까요. 다행히 제 연락을 받은 외삼촌이 바로 달려오셔서 엄마는 무사히 입원을 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입원하신 이후로 저는 요양원과 집을 오가며 생활했어요. 물론 병원에 상주하는 간병인이 있어서 제가 매일 다녀가야 할 필요는 없었지만 제 마음이 그래야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도 요양원을 찾는 날이 점점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딸아이에 이어 아들 녀석이 고3이 되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툭하면 저를 불러다 일을 시키시니 제 몸이 나만하지 않았거든요. 예, 너는 니네 친정엄마만 부모고 시애미는 부모로 보이지도 않니? 내가 혓바늘이 돋았다고 한라봉 좀 사오라고 했더니 며칠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소식이 없냐? 나도 네 엄마처럼 정신 놓고 병원에 들어가야 그제야 좀 챙겨줄 생각인 거냐? 아이고, 치매 안 걸린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어머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깟 과일 심부름이야. 아가씨 시켜도 되는 거고 어머님 아들한테 사오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제 가슴을 후벼 파셔야 속이 풀리시겠어요? 저요. 어머님이 안 그러셔도 힘들어 죽겠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아이고, 남들이 보면 네가 365일 꼬박 평상 지키는 효녀인 줄 알겠다. 간병인 두고 가끔 얼굴이나 내미는 주제에 뭘 그렇게 생색은 내는 건지. 됐다. 우중충한 네 얼굴 보면 밥맛도 떨어지니까 가봐라.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꼴 당하며 오래 살아 뭐해. 어머님은 말로는 이러시면서 젊은 사람들보다 더한 무력을 보이셨어요. 어디서 돈이 그렇게 나는지 언제부턴가 고가의 수입 그릇이며 찻잔 같은 걸 잔뜩 사다가 진열장에 진열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그건 저희 친정엄마 취미이기도 했는데 그걸 따라 시작한 거였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외숙모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정란아, 요즘 많이 힘들지? 애들 키우랴 엄마 돌보랴 네가 고생이 많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네 외삼촌이랑 병원에 들렀었어. 우린 네가 와 있는 줄 알고 돈봉투를 준비해 갔는데 간병인 말이 방금까지 있다가 막 갔다고 하더라고.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돈봉투는 네가 잘 챙기고 있는 거지? 우리야 상관없는데 그동안 병원에 다녀간 친인척분들이 좀 언짢아들 하셔. 물론 인사 듣자고 돈봉투 내밀고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가 매번 아무 말이 없으니까 어른들이 보시기엔 좀 그러셨나 보더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봉투라뇨? 저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요. 어머머, 그럼 그게 다 어디로 간 거니? 그동안 우리가 두고 온 것만 해도 수백은 되는데? 예, 혹시 간병인이 돈봉투에 손댄 거 아니니? 그러지 않고서야 봉투에 팔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 번도 네 눈에 안 띌 수가 있어? 혹시 모르니까 간병인한테 잘 말해봐. 뜬금없는 돈봉투 소동에 저는 간병인 아주머니를 따로 불러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얼굴을 붉히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도둑으로 몰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아픈 사람들 간병인을 하고 사는 처지지만 그래도 직업 윤리는 있는 사람이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돈봉투에 손을 댔다니 날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저는 그런 뜻으로 한 소리가 아니라 정황상. 그러자 간병인 아주머니는 제 말을 뚝 끊으며 말했어요. 정황이고 뭐건 간에 나를 도둑으로 의심했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나요, 이날 이때까지 병원밥 먹으며 살았지만 단 한 번도 환자 물건에 손댄 적도 없고 탐내는 마음 품었던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 같아선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도저히 억울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지금 내가 그만두면 내가 훔쳤다는 거 시인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요. 하지만 언제든 범인 잡는 날 나한테는 사과 꼭 하세요. 괜히 부스럼만 긁은 꼴이 된 채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간병인 아주머니를 보는 게 껄끄러웠지만 그래도 내 엄마를 돌봐주시는 분이니 각별히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어색한 관계 속에서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새벽에 간병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많이 위독하다는 전화였죠. 전화를 끊고 남편과 아이들을 깨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당직 의사는 저를 보자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고 하더군요. 깡마른 엄마 손을 잡고 눈물을 참아가며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엄마는 내 아빠이자 엄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눈을 감고 있던 엄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잠시 뒤 엄마는 숨을 훅 뱉어내시더니 바람 빠진 풍선처럼 몸이 푹 꺼지고는 조용히 영면에 드셨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도 잠시, 몰아치듯 시작된 장례식 일정으로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엄마 지인들과 우리 부부 지인들, 외가 친인척의 외삼촌 지인들, 거기다 아이들 친구들과 지도 교수님들까지 조문객들 발길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찾는 동안 딱 한 사람, 저희 시어머니만 오시지 않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 성격에 여기까지 와서도 내 속을 뒤집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장례식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장지로 떠나기 전에 정리할 것들을 챙기고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엄마 간병을 맡아주었던 아주머니가 간병인복 차림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바로 다른 환자를 맡게 되는 바람에 제대로 인사도 못했다며 저희 엄마한테 인사 좀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영정 앞에 서서 눈으로 인사를 하시던 간병인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는 그러셨어요. 여사님이 가끔 정신이 돌아오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따님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남편도 부모 형제도 없이 살아도 딸 없이는 못 산다고 하시면서 따님이 당신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따님이랑 지냈던 모든 순간이 행복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따님도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야 하늘에서 여사님이 보시고 안심을 하시죠. 그 말을 듣는데 울컥하고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손등을 쓸어주셨죠.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였죠. 입맛이 없다. 장지 가기 전에 집에 들러서 고등어 조림 좀 해놓고 가라. 그 문자를 보는데 순간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간병인 아주머니는 한숨을 푹 쉬더니 작정한 듯 말을 이었어요. 내가 사실 오늘에서야 여기 온 거는 다름 아니라 따님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혹시라도 마주치면 내가 못 참고 달려들게 될 것 같아서 여사님과의 정도 있고 해서 이 일은 내가 그냥 덮으려고 했는데 사돈 8인 날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인간을 보니 그냥은 못 넘어가겠네요. 내가 일전에 그랬죠? 돈 봉투 훔쳐간 범인 잡으면 그때 사과받겠다고. 사과는 안 받아도 되니까 그 범인 제대로 처벌해 주세요.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 제 폰으로 동영상을 보내셨어요. 하도 억울해서 내가 병실 비우는 동안 휴대폰으로 병실 동영상을 찍어놓곤 했는데 이런 게 찍혀있지 뭐예요. 내가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그냥 가지만 이거 가지고 경찰서에 가든 법정에 가든 아무튼 범인 꼭 잡아서 죗값 꼭 치르게 해줘요. 그게 나한테는 사과하는 길이다 생각하고 알았죠? 간병인 아주머님은 그렇게 장례식장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는 간병인 아주머니가 보내준 동영상을 재생해 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동영상 속에는 시어머니가 몰래 병실로 들어와 제 친정엄마 환자복 주머니와 서랍, 베개 밑을 뒤지며 뭔가를 찾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다
돈봉투를 찾아내곤 화색을 띠며 돈봉투를 백에 넣고 병실을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중간중간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도 담겨 있었는데 그건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걸 보니 뒤통수를 3개 맞은 것처럼 정신이 확 들었어요. 장례가 끝날 때까지 동영상에 대한 일을 비밀에 붙인 저는 장례를 다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시댁으로 가자고 했어요.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제 말에 따라 시댁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신우이한테 전화해 당장 신우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돈 문제라고 했더니 밝은 목소리로 알았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신우이가 그러는데 그때 제 전화를 받고는 제가 유산 받은 걸 좀 나눠주려고 그러나 생각했다더군요. 그래서 근무 중인 자기 남편을 불러 친정으로 달려갔더라고요. 1시간쯤 뒤 저희 부부와 제 아들이 시댁에 도착하자 어머님은 버럭 소리부터 치셨어요. 너 지금이 몇 시냐? 너 내 문자 못 봤니? 그래서 이제야 기어오는 거야. 내가 입맛 없다고 고등어 조림 좀 해놓고 가라고 한 지가 언젠데? 다 저녁이 돼서야 오면 어떡해? 너 지금 나보고 굶어 죽으라 이거냐? 그러자 신우이가 달려들어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엄마, 언니 지금 사돈어른 장례 마치고 오는 길이잖아. 다른 날도 아니고 하필 이런 날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게다가 언니가 돈 문제로 우리까지 부른 마당에 엄마가 이러면 우리 입장이 좀 곤란해지잖아. 올케 언니, 엄마가 배고파서 성질나 그런 거니까 언니가 좀 이해해줘요. 한 푼이라도 받아 챙길 생각에 신우이는 알아서 설설 기더라고요. 어머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사과하실 일 없으세요?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시면 용서는 해드릴게요.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너 뭐 잘못 먹었냐? 장례식장에서 상한 육개장이라도 먹은 거 아니냐고. 그러지 않고서야 네가 나한테 뭐가 어쩌고 저째? 사과하실 생각이 없는 모양이니까 증거를 보여드려야겠네요. 아, 그러고 보니 이 TV도 어머님이 저희 엄마한테 삥 뜯어간 거였죠? 눈이 침침해서 작은 화면은 못 보겠다고 우리 엄마한테 TV 바꿔달라고 해서 받아간 거잖아요. 이 TV가 오늘에서야 제 몫을 하게 됐네요. 저는 85인치짜리 TV에 제 휴대폰을 미러링해서 간병인 아주머니가 보내준 영상 파일을 재생시켰어요. 소리도 최대치로 키워놓은 채로요. 제가 아까 본 대로 어머님이 돈봉투를 훔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흐르자 그 자리에 있는 식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당사자인 어머님까지도요. 그런데 거기에 어머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놈의 집구석 인간들은 돈도 많지. 정신 빠진 늙은이한테 뭔 놈의 돈을 이렇게 주고 가는 거야. 나야 뭐 매번 꽁돈 생기니 좋긴 하지만 이번엔 이 돈으로 뭘 살까나? 프랑스제 주물 냄비를 살까? 영국제 티세트를 살까? 그 순간 신우이가 주방 입구에 놓인 장식장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럼 그동안 사다 나는 찻잔이며 수입 그릇이 사돈어른 돈 훔친 걸로 산 거였어? 우리 엄마 미쳤나 봐.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으며 눈알을 굴렸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난 저는 장식장으로 가서 그릇과 찻잔을 끄집어내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깨? 얼마짜리면 뭐여? 이게 당신 돈으로 산 것도 아닌데 깨면 좀 어때서? 저는 들은 척도 않고 미친 듯이 그릇과 냄비를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처음엔 악을 쓰며 욕을 하던 시어머니는 제가 프랑스제 고급 식기 세트를 손에 쥐자 달려와 손바닥을 싹싹 비비며 빌기 시작했어요. 예, 그건 안 된다. 그건 돈 있어도 못 구하는 거야. 나도 웃돈까지 주고 산 거라고. 내가 이렇게 비마. 제발 그것만은 깨지 마. 부탁이다. 그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파리처럼 손바닥을 싹싹 비는 꼴을 보니 한심하기 그지 없었어요. 이런 사람 앞에서 지난 20여 년간 숨소리도 못 내고 살았던 제가 한심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든 식기 세트를 머리 위로 올렸다가 그대로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서 벽에 세워진 골프채까지 들고 와 그릇을 사정없이 두들겨 깨버렸죠. 그렇게 미친 듯이 장식장에 든 그릇들과 찻잔을 깨부순 저는 그 길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어머님은 절도죄로 경찰서에 이끌려 인근 파출소로 끌려가셨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대로 뻗어서 이틀 내내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했어요. 심신이 너무 지쳐있는 데다 그동안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한 탓이었죠. 딸아이가 끓여온 미음을 몇술 뜨고는 아이들 손에 이끌려 병원 가서 링거를 한 대 맞았어요. 앞으로 있을 긴 싸움을 대비해 링거와 함께 비싼 알부민도 맞았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길길이 뛰면서 자기는 이혼은 절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소송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저희 부부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어머님은 절도죄로 기소가 됐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보내준 동영상이 있으니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죠. 남편은 늙은 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되려 화를 냈지만 저도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이 성립되었고 두 아이는 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처벌이 두려웠는지 남편과 시누이를 시켜 저와 합의를 보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제가 거절해버렸어요. 결국 초범이기는 해도 죄질이 더러워서 꽤 액수가 큰 벌금형을 받게 됐더라고요. 돈 좋아하는 노인네가 아주 쌤통이다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한 저는 간병인 아주머니가 해준 말대로 제 행복을 찾아 나섰어요. 일단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여행도 다니고 배우고 싶었던 첼로도 배우고 엄마가 쓰시던 화구로 그림도 그리기 시작했어요. 행복한 딸의 모습을 보고 있을 엄마를 생각하면서요. 왜 진작 이렇게 정리하지 못했을까 후회도 들곤 하지만 다 해봤으니 그런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요. 후회만 하기에는 인생이 짧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지키시고 그렇지 않고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만 주는 인연이 있다면 잘라내는 것도 나를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